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인 패널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법무법인 유관 대류가주 소속 윤상화 변호사님과 사회를 맡은 제가 질문을 하고 정원옥 성동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출간하신 성수동의 부제는 도시는 어떻게 사랑받는가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시가 사랑받는다는 상태를 구청장님만의 언어로 정의해 주신다면 무엇일까요? 또 2014년 첫 임기를 시작하셨을 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늘 사내 변호사 협회 주관으로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변호사 회장님 또 대한변호 회장님도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수동이라는 책의 부제가 도시는 어떻게 사랑받는가라는 건데요. 저는 도시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도시의 주인일 때, 그 도시는 사랑받는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그 도시의 주인인 역할을 할 때는 애착심도 생기고 그 도시를 어떻게 바꿔갈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그런 계획도 함께 의논하고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시를 사랑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일 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행정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도시를 이끄는 행정은 기업과 시민, 그러니까 시민과 기업, 주민들이 그 도시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조연으로서 뒷받침하는, 그래서 주인공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잘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행정이 본연의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성수동이라는 책은 행정은 조연이고 시민과 기업이 주연이다. 이 얘기를 그래서 그건 행정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과거의 행정은 계획하고 그 계획을 통제하고 끌고 가는 그런 형식, 즉 관리 통제형 행정이었다면 이제 행정은 플랫폼 행정이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고 그 위에 시민과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정이다. 즉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 때, 주인이 될 때 비로소 도시는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상호 변호사님,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 책을 참 재밌게 술술 읽을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책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었는데 미스지 콜렉션의 디자이너님, 또 대림창고 갤러리의 작가님, 또 포인트오브뷰 대표님 등 아마도 지역 인재 청년들과 솔직한 소통 과정을 집필에 담으신 듯한데요. 이렇게 직접 소통을 이어오신 이유와 그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이나 비하인드 스토리는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결국 도시의 주인은 시민과 기업이 될 때만이 그 도시는 사랑받고 발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시의 주인은 보면 건물인 것 같지만 건물은 그대로 있고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시민과 기업이 주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주인을 주인답게 대접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만나서 듣고 성수동을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분들을 제가 2014년 구청장 되자마자부터 만나기 시작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 책에 쭉 좀 썼는데요. 그분들이 주연이라는 얘기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제안한 것들이 지금 성수동을 만든 겁니다. 미스지 컬렉션의 지춘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신데 이분께서 얘기하는 것이 성수동의 매력은 붉은 벽돌인 것 같다.
라는 걸 저한테 처음으로 얘기해 주신 분입니다. 성수동 예전에 공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건축 소재가 붉은 벽돌이어서 붉은 벽돌로 쭉 건물들이 많았는데 이게 이제 철거돼 가면서 대부분 사라져 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 매력적인 붉은 벽돌이 있는 걸 가치가 있는 건 좀 보존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이게 성수동의 굉장한 매력이 될 것이다. 라고 저한테 제안해 주셨는데 그분의 제안을 듣고 제가 연구를 좀 해봤더니 이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브루클린이라든지 함부르크 이런 데들이 붉은 벽돌로 굉장히 이제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붉은 벽돌 보존 및 지원 사업들을 하게 됐는데 지금 보면 성수동을 포털 사이트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붉은 벽돌 건물로 쫙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시의 이제 이미지 아이덴티티가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 와서 젊은이들이 사진 찍고 올리고 하는 것이 이제 열광적인 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 보면 김재원님이라든지 홍동희 작가님 이런 분들이 대림창고하고 자그마치라는 거. 제가 구청장이 됐을 때 성수동 전역에 그 카페가 딱 2개 있었습니다. 그 대림창고하고 붉은벽돌. 근데 그곳에 굉장히 힙한 젊은이들이 그 고객으로 왔었습니다. 그 성수동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고객 젊은이들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왜 이곳을 찾나 해서 물어봤더니 이 두 분, 그 홍동희 작가님하고 김재원 씨는 이게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지금 하고 있다. 이제 시작하고 있다. 잘 좀 보고 성수동도 도시 재생 사업으로 발전하면 굉장히 이 성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래서 좀 확인해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도시 재생 사업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수동의 서울숲 옆에 지금 아뜰레길 유명한 카페 골목인데 그곳을 원래는 재개발로 해서 철거하고 아파트 짓기로 되어 있는데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설득해서 그거를 재개발구역으로 되어 있는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도시재생 구역으로 하면서 시범지역으로 거기를 선정해서 거기서부터 도시재생이 시작됐고 성수동의 부흥이랄까요? 그곳에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것도 이분들이 제안해서 한 거고요. 소셜 벤처들 이제 청년들하고도 만나서 이제 사업한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 거고요. 비하인드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지금 핫한 연무장길이 어둡다고 그래서 여기에 조명을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이 있었어요. 이제 일부 이제 이주민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라든지 또 기존의 주민들께서 그래서 그 연무장길에 서울시 디자인 심의까지 받은 정말 세련된 그 가로등을 쭉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그 김재원 씨 같은 분이 이걸 설치하면 성수동의 매력이 깨진다. 이걸 설치 안 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이걸 설치한다면 나는 성수동을 떠나겠다. 까지 저한테 해서 굉장히 난감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들 의견을 들었더니 원래 성수동을 처음에 했던 199자 했던 분들은 한결같이 이걸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 다 만나서 제가 조율하면서 이건 그러면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지금의 연무장길이 유지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조명 설치하기로 한 건 이걸 이제 보통 했다가 안 하면 공무원들이 감사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다가 그 성수동을 포함해서 전역에서 가로등이 없어서 어둡다고 하는 민원들이 쭉 제기된 것들을 쭉 뽑아서 그 원했던 설치 구역에다 다 이제 뿌려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그쪽에서도 괜찮은 반응이 있었고 설치 안 해서 괜찮은 반응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왔던 그런 사례이고 제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저서에서는 청년이 머무르고 모이는 도시가 되면서 기업이 모였다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보시기에 소셜 벤처와 창업가들이 도시의 정체성과 서사를 바꾸는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성동구 행정이 잘해낸 부분과 하지 못했던 부분을 솔직하게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성수동에 그 당시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가장 잊을 수 없는 분들은 소셜 벤처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기업에 이제 큰 이 역할도 맡고 계신 분도 있고, 그 중에는 지금도 이제 소셜 벤처 사업들을 쭉 이제 후원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셜 벤처 사업가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만난 분들의 역동성은 정말 제가 가슴이 뛸 정도로 역동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소셜 벤처가 굉장히 이제 발전해야 된다, 그리고 확대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소셜 벤처 지원 사업들을 저에게 요청을 했었고, 그 소셜 벤처라는 게 이제 이윤 창출을 위한 일도 하지만 사회적인 공헌을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 임팩트를, 소셜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한 일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측면들을 해서 사회적인 일과 또 기업에 갖고 있는 이윤도 같이 하는, 그 전에는 사회적 기업 하면 청년들이 잘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의 벽을 깬 게 이제 소셜 벤처인데, 그게 갖고 올 수 있는 앞으로의 변화라는 건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주목을 했고, 그분들이 제안한 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자기들도 2014년도에 제가 만났는데요. 본인들도 2013, 14년도에 다른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성수동으로 왔다. 그 이유는 성수동이 임대료가 낮았기 때문에 비싼 데서부터 일로 왔다. 그 신촌이나 이대 이쪽이나 시내에서 일로 그 중심부에서 이쪽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이곳도 앞으로 발전하게 되면 임대료가 뛸 텐데, 그러면 우리들도 다른 데로 또 쫓겨가야 되니 그 임대료가 뛰어서 쫓겨가는 현상, 젠트리피케이션을 좀 막아달라라는 게 그 소셜벤처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 성수동도 다른 지역처럼 이렇게 활성화될 텐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청년들이 쫓겨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도시 재생 사업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을 동시에 실시해서, 성수동은 도시 재생으로 떴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 한동안 이렇게 제어가 됐던, 그게 이제 통계로도 2006년, 7년, 8년 통계로도 쭉 잡히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젠트리피케이션 사업을 제안했던 이분들의 그런 소중한 제안 때문에 저희 성동구가 그런 조례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또 전국적인 이슈화도 해서 소상공인연합회랑 맘상모,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 모임, 이 맘상모랑 같이 해가지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운동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정책들까지 만들어진 건 이분들의 제안이 기초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라면, 성수동도 이제 새로 생기는 건물들은 임대료가 처음부터 높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소셜 벤처들이 둥지를 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소셜 벤처들의 둥지들을 좀 만들어주는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 저도 구청장님 저서를 읽으면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조례와 관련해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윤상하 변호사님께서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또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브루클린이나 베를린 같은 그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가 폭넓게 인용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를 어떻게 찾고 또 어떤 기준으로 벤치마킹 하셨는지 노하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도시재생 사업도 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사업 이런 거 이제 할 때 국내에는 그렇게 그닥 그 선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선례들을 많이 연구했는데, 그때 좀 연구한 건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그 사업의 작동, 운영 원리를 가져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뉴욕의 커뮤니티 보드 운영 체계를 한국에 좀 적용하고 싶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성수동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주민협의체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상호협력 주민협의체에서는 뉴욕의 커뮤니티 보도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업체가 새로 오픈을 하려고 할 때 그 커뮤니티 보드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건 이제 시민들로 이루어진 그 위원회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이 업체가 여기 들어오면 기존에 있었던 이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어. 그러면 거부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부를 결정을 하면 이건 시장님은 그대로 그냥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차용을 해가지고 지금 성수동에 있는 상호협력 주민협의체 이곳에서는 성수동 아뜰리에길 아까 도시재정 시범구역이라고 아까 설명했던 그 구역에 대기업 프랜차이즈라든지 또는 이 풍속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이곳에 들어오려고 허가 신청을 할 때 인허가를 낼 때 이분들이 먼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건 들어와도 되겠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려주면 구청장이나 저나 구청에서는 그분들의 판단대로 결정을 해주는 그런 체계들도 거기서 배워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수동 아뜰리에 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빵집들이 살아있고 동네에 조그마한 가게들이 다 살아있는 겁니다. 보통 빵집들 같은 경우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동네 빵집을 만들어 놓으면 그 옆에 대기업 빵집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아예 그냥 망하게 만드는 그런 커피숍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커피숍들 옆에 또 대기업 프랜차이즈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제도를 취해서 그 구역 안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커피숍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작은 음식점들 빵집 커피숍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저희들이 뉴욕에서 받아온 거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지역에서도 가져올 때 그 사업의 이름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런 운영 체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의 성수동에서 한 모든 사업들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운영 체계를 배워오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동구의 역할을 물기를 터주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성수동의 성공을 기계적으로 복제하지 않기 위해 가장 경계하시는 지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서울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무엇은 확장 가능하고 무엇은 성동구에서만 가능했던 실험이라고 보시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성수동이 이제 도시재생으로 완전히 세계적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서울에 와서 그 카드 매출을 올린 외국인들의 4분의 1이 성수동에서 올리고 갔습니다. 24.5%. 여기 저 무신사 우리 저 사내 변호사님도 계신데 무신사 부회장님도 계신데 무신사 뭐 그다음에 뭐 등등등의 많은 기업들의 그리고 작은 카페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성과를 냈는데요. 그게 이제 붉은 벽돌 사업,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 서울숲 앞에 언더스탠드 에비뉴 사업, 뭐 여러 가지 사업들, 도시재생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져서 진행된 사업인데 저는 이게 꼭 그걸 벤치마킹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드려요. 운영 체계를 배워가라. 그냥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얘기를 꼭 해드립니다. 그 얘기는 한 동네에 출렁다리가 잘 되면 온 동네에 출렁다리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행이 끝나면 이 출렁다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왜 출렁다리가 잘 됐는지 그 원인을 보고 다른 동네에 가면 우리는 출렁다리 말고 다른 걸 해야지. 이게 출렁다리가 잘 됐다고 막 곳곳에 하면 한동안은 잘 됩니다. 그럼 옆에 또 새로운 출렁다리 생기면 글로 다 가요. 그리고 그 옆에 또 생기면 글로 다 갑니다. 결국은 이게 다 같이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성수동의 성수동은 성수동의 DNA를 살려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켜켜이 쌓여 있는 DNA, 붉은 벽돌이 예전부터 공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DNA가 살아 있었고 그 DNA를 살려서 붉은 벽돌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새로 붉은 벽돌로 건물 지면 지원을 해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거나 현금을 주거나 해가지고 이걸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붉은 벽돌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지원을 안 해줘도 알아서 집니다. 붉은 벽돌로. 왜? 인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만들어야지 이 동네 붉은 벽돌 멋있네 하니까 우리 동네도 하자라고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동네마다의 뿌리 깊게 전통적으로 박혀있는 걸 뭐 DNA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만 그 DNA를 살리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네마다 그 동네의 DNA를 살리는 뭔가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 흐름을 살려서 물꼬를 터주고 북돋아주는 것. 그것이 행정이 할 일이고 그렇게 되면 서울 전역이 살 수 있다. 얼마 전에 저 물레동에서 제가 뭐 북콘서트를 했는데 거기서 물레동도 성수동처럼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제가 성수동처럼 되면 안 된다. 물레동다운 물레동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동네다운 동네, 그 동네다운 동네를 만들려면 그 동네의 DNA를 살리는, 그리고 그 동네에 들어와 있는 시민들을 주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면 저는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저서에서 말씀하신 관찰하고 조율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윤상화 변호사님. 예, 저희가 아무래도 변호사 단체다 보니까 그 법조인의 관점에서 이 책을 볼 때 느껴졌던 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 조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붉은 벽돌 조례라던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등이 나오는데 아마 변호사를 비롯한 많은 법률 전문가들과 협업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들이라는 사람들과 만나면 느끼신 점 그런 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그 사내 변호사님들하고 굉장히 자주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이 저는 좀 새로 시작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같은 경우라든지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경력 보호 여성 조례 이런 거 할 때 거의 뭐 그 사내 변호사님하고 같이 의논해 가면서 이제 문구까지 같이 검토하면서 이제 했는데요. 뭐 굉장히 그 도움 뭐랄까 큰 도움도 되고 또 구청 일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필수적인 어떤 기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건 계속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 공무원들이 협조나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고문 변호사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이제 사내 변호사로 이제 그 확장돼 가는 그래야만 더 안정감을 갖고 갈 수 있더라고 경험에 비춰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수동 이야기에는 빌런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구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지켜오신 단 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단연코 상생입니다. 네, 상생. 빌런이 없단 말은 영웅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에 보통 영웅 서사에 보면 꼭 빌런이 등장해야 되고 빌런이 있어야 영웅이 빛나죠. 그래서 영웅이 빛나기 위해서 일부러 빌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저는 그런 영웅과 빌런 서사보다는 상생의 서사, 누구나 다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서사가 도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은 조연의 역할을 하면서 빌런도 없고 영웅도 없지만 모두가 주연인 그런 모두가 주연인 그런 이 도시가 가장 훌륭한 도시로 또 지속 가능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생이 도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개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에서 도시 경관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덧칠하는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서울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해보고 싶으신 공간이 있으신지, 또 최근 제기되는 DDP와 같은 논의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덫이라는 방식은 뭐 제가 이제 표현이 그렇게 한 건데 이거는 켜켜이 쌓이는 그 도시의 맥락, 그 도시의 전통 이런 것을 이렇게 계속 보존하면서 그러니까 DNA가 쭉 보존되잖아요. 그렇듯이 또 섞이고 하지만 그래도 보존 쭉 가면서 또 섞이면서 또 가고 섞인 게 다 DNA로 또 뭉쳐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 도시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그냥 덧칠하다. 우리가 이제 무슨 걸 덧칠을 하면 안에 있는 것도 다 살아있지만 그게 이제 덧칠해 가면서 매력이 발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고 도시도 그래서 성공했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과 또 다 덧칠에 한 겹의 덧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승화하고 또 좋은 쪽으로 자꾸 변화시켜 나 개선해 나가면서 이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 완전히 파괴하고 도시를 새로 짓는 것보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인 도시로 갈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외국에 가서 보면 두바이도 볼만하죠. 아주 그냥 새로운 도시, 창조한 도시지만 그 두바이의 매력과 로마나 런던이나 파리의 매력은 또 다른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또 특히 요즘 많이들 가시던 프라하 같은 도시의 매력은 또 다르잖아요. 켜켜이 쌓여가는 매력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곳은 그 켜켜이 쌓여가는 곳이다. 우리도 보면 성수동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동네 보면 그렇게 켜켜이 쌓여있는 곳들로 많이 오시잖아요. 뭐 이 북촌, 서촌 이렇게 보고 또 성수동도 보고 하면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본다면 앞으로 도시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야 할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마무리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상아 변호사님. 네. 그 성수동의 저자이시니만큼 성수동의 최고 전문가시겠지요. 제가 만약 내일 하루 반차를 내고 성수동에서 하루를 온전히 한번 즐겨본다 하면 뭐 추천 코스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반차 가지고는 안 되고요. 성수동을 한 일주일 봐도 또 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 반차로 우선 좀 소개를 드리면 뭐 많이들 잘 찾지 않지만 세촌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세촌마을. 성수동 세촌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예전에 그 백석 시인이 사셨기도 했고요. 거기 마을의 원 저거는 그 건축왕 정세권 선생님 그 조선시대 때 이제 한옥 건축 해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세촌마을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변화되면서 지금 다세대 주택들로 이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곳이 가면 지금도 그 예전에 골목도 살아있고 정겨움도 다 살아있고 바로 한 발짝 나가면 으리으리한 성수동에 또 그런 모습도 있고 그곳을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그곳에 그 김영석 작가님이 최근에 그곳에 이때 또 공간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 작곡가님 김영석 작가님 공간도 있고 누구나 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이제 먼저고요. 두 번째는 아뜰리에 길이라고 서울숲 옆에 도시재생 시범구역, 그건 붉은 벽돌 마을이라고도 부릅니다. 거기고 그리고 이제 요즘 제일 핫한 연무장길 요렇게를 좀 보시면 아 성수동에 대해서 대략 성수동이 이렇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보려면 우리 부회장님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항상 성수동을 누비고 다니지만 항상 새롭습니다. 계속 오셔도 새로운 동네가 성수동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빨리 돌려면 그렇게만 돌아도 좀 걸릴 것 같은데 일단 가서 부지런히 좀 다니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책의 부제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도시는 어떻게 사랑받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성수동을 돌아보면서 이 순간만큼은 시민들이 도시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가장 깊이 느끼셨던 장면이 있다면
하나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이후에도 국민들에게도 선물해주고 싶은 비슷한 순간이 있다면은 이것도 어떤 모습인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그 성수동에서는 되게 흔한 일인데요. 기업인들과 시민들과 직장인들이 그 동네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늘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대화를 하고 있거나 뭔 일을 하고 있거나 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무신사 직원들하고 우리 그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뭐 주민자치회라든지 그 동네에 가면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마을 청소, 추석맞이 대청소 막 이런 것들 같이 어울려서 하고 또 플로깅 같은 것들을 직장인들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플로깅도 하고 이런 모습이 또 있고요. 또 타운 매니지먼트라고 성수동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논의하는 곳에 기업 대표들 그리고 시민 대표들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들 이런 분들 뭐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다 와 있고 로컬 크리에이터들도 들어와 있고 이런 데서 논의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성수동이 가야 하는지를 의논을 할 수 있고 저는 이게 성수동의 참 모습이다. 그래서 늘 지역 주민과 기업인과 직장인들,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같이 대화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 곳,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곳. 그래서 모두가 성수동의 주인인, 그러게 바로 사랑받는 도시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참석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간담회 주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고요. 사실 이제 책 제목이 성동이 아니라 성수동이어가지고 사실 한편으로 조금 약간 미화했던 점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이제 아까 오면서 검색해봤더니 이제 성동구 전체에서 성수동이 차지하는 면적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성수동에 집중하시면 다른 부분은 다른 지역들을 좀 소외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일단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성동구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즘 이제 마용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강남 3구 못지않게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성동구 밖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성동구 주민이 되고 싶었던 입장에서 좀 뒤에 가서 멀어지고 약간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새로운 곳에서 출마하실 생각이시니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이 제가 두 권인데요. 하나는 성수동이고 하나는 매우 만족 정원호입니다라는 책인데 매우 만족 정원호라는 책은 성동구 전역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성수동에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성수동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이고 제가 이 책을 한 이유는 성수동이 이렇게 좋다가 아니고 그걸 쓰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쓰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수동에 대한 부분이고요. 하나는 직감 말씀인데 예전에 그 과거에는 성동구 이미지가 그 낡은 공장지대 또는 왕십리로 대표되는 그런 낡은 주거지역 이런 게 이제 성동구의 이미지인데 지금 이미지가 확 바뀌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미지인데요.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게 된다면 거기서 맡고 있는 분야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성수동이 커나가는 방식으로 다른 동네도 커나갈 수 있도록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선거법 때문에 말을 이게 또 혹시 제가 선거법이 좀 이상한 것 같은 변호사님들이니까 다 이게 좀 이거 된다 안 된다 봐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음 질문자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호라고 합니다. 예. 구청장님께서 여러 이제 방송이나 이런
인터뷰하시고 많이 봤는데 보고 있으면 참 설득을 쉽게 잘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부정을 하시면서 제일 설득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듣다 보면 참 지방자치 참 쉽구나, 지방행정 참 쉽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어떤 날은 좀 어려운 날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때는 또 어떻게 그런 날들을 극복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설득하기 제일 어려운 거는 재산권이 걸려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보면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건데 이건 찬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 주민들이신데 재개발 찬성하시는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근데 이유가 다 타당한 이유는 자기 본인의 처지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계신 건데 이게 이제 충돌하는 거고, 그걸 행정기관에서는 뭔가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상황. 이때가 이제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는 결국은 법과 지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행정장이 융통성이 거의 없는 일이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은. 그래서 그랬을 때 재량권이 거의 없을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주 만나게 해드리는 거. 근데 두 분들 양측이 그냥 만나라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니까 제가 꼭 입회하에 만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입회해서 그 얘기를 서로 소통할 수 있게 계속 만들어 드리고, 그래서 조금 공통점이 나오면 제가 그 공통점을 찾아서 진일보 시켜드리고, 그렇게 이제, 근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지만 가장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성동구 12년 동안 이끄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근데 많은 것들을 해오셨지만 아무래도 비판도 좀 있기 마련인데, 특히 좀 요즘 논란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삼표 레미콘 얘기를 아무래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삼표 레미콘을 좀 더 빠르게 부지 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비판도 존재하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이게 괜찮나요? 이 답변을 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는데, 이 책 범위가 아니어갖고. 성수동이니까 그냥 답변해도 되나요? 우리 진행하시는 분은 어때요? 답변해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저희가 오늘 해도 되는 거예요? 간담회 인 만큼 나가셨던 거 정도만. 아, 그래요? 네,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삼표 레미콘 문제는 이렇습니다. 성수동에 지금 최근에 삼표 레미콘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됐는데, 삼표 레미콘은 원래 2014년에 그 현대 글로비스, 그러니까 현대 이제 그때 이름이 하여튼 현대그룹 본사가 원래 처음에 이제 삼표 그 자리를 오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이제 지금 삼성동 지금 현대자동차 본사 부지 거기를 매입을 하기로 입찰을 해서 현대가 이제 따내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러면 이제 삼표로 오기로 했던 게 무산이 돼서 이제 삼표가 이제 새로 원래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철거되기로 했던 건데 그 사업으로 아예 무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주민들께서 2014년 10월경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취임하고 몇 달 안 됐을 때입니다. 한 석 달인가 됐을 때니까.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이제 삼표는 현대는 거기를 안 가고 저쪽 한전 쪽으로, 삼성동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미 굳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삼표 공장에 대한 철거를 다시 이제 요구하고 시작했던 게 이제 제가 취임했을 때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14년부터 이제 삼표 레미콘 철거 주민 이 대책 이런 게 만들어졌고, 저도 이제 참여하고, 그러면서 2015년에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그런 위원회들이 건설되면서 갔고요. 삼표가 그때 이제 공장이 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죠. 왜냐하면 워낙 이윤이 그 알짜 공장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이윤이 다 삼표의 영업이 이런 게 거의 다 거기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워낙 알짜 기업이어서 이건 절대 못 간다라고 이제 하는 게 삼표의 입장이었고, 그러면 이제 서울시는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아직 입장이 없을 때고, 그러면 저희 성동구에서는 어쨌든 주민들이 요청이 있고 해서 이걸 내보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그런 게 구성이 됐고, 2015년에 그런 운동, 그 삼표 레미콘 이전 운동을 그 주민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죠. 그 와중에 이제 그 삼표 레미콘에서 무단방류, 폐수 무단방류를 중량천과 한강에 무단방류를 하는 게 시민감시단에 의해서 적발이 됐는데, 그게 사진까지 다 찍혀서 그게 이제 온 언론에 도배가 되다시피 이렇게 보도가 됐고, 사회적으로 굉장한 공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걸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울시가 그걸로 반응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016년 1월 달에 당시 서울시장께서 성동구 신년 인사회 방문해서 성동구의 약 800여 명의 주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삼표 레미콘 이전을 서울시가 공식화한 겁니다. 이전시키겠다는 공식화를 했고, 그로부터 이제 1년 반 정도의 긴 기간 동안 서울시와 삼표와 성동구가 삼표 레미콘 이전에 대한 협상들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놓고 와서 17년에 삼표 산업, 현대제철, 성동구, 서울시 이렇게 삼표 공장 이전 협약을 공식화하고 언론에 이제 발표하고 이전하겠다는 것을 대표들이 다 협약을 사인을 하면서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20년 초까지 계속 또 협상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전을 하고 어디로 가고, 그러면 삼표는 어디다가 대체 부지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지금 그 삼표 공장 부지는 서울숲 공원을 확장하는 걸로 하고, 대신 서울숲역 옆에 주차장 부지를 삼표가 개발할 수 있도록 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20년 4월인가요? 3월인 경에 저희 서울시 성동구 삼표가 다 합의가 돼가지고 저희 성동구청에서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절차상 구가 신청하고 시가 의결하는 구조, 인허가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확정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삼표 공장은 이전해서 공원화하고, 그 다음에 대토로 서울숲역 옆에 역세권에다가 삼표가 개발할 수 있게 대토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다 도시계획 절차상 합의가 돼서 신청을 하고 서울시가 하기로 했는데, 그 절차가 진행되어 있는 과정에 박원순 시장이 6.25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태 때 결정이 안 되고, 저희는 나름 그 뒤로 절차는 쭉 밟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 등등 절차를 다 끝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2021년에 서울시장이 바뀌시고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2021년 4월경에 그때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보궐로 들어오셔갖고, 그로부터 1년도 안 돼서 22년 3월에 공장이 철거식을 거행하게 되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부지는 바뀌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는 그 공장 부지를 그대로 그 삼표가 개발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역세권에 있는 그 대토하기로 한 건 놔두고 이쪽에 그냥 개발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 상황이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소중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호 성동구청장님과의 기념사진 촬영 시간이 있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현장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치겠습니다.